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시위가 5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3건이 넘죠.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중국은 현재 CCTV만 7억 대 이상이 깔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감시망을 갖춘 나라에서, 거리에 나섰다가 잡히면 가족과도 연락이 끊길 수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하루에 13번씩 시위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는 골목이 없고 얼굴만 찍혀도 신원이 확인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왔다는 것, 이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 앞에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내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균열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는 어떤 충격파를 보내고 있을까요? 먼저 숫자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운영하는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 자료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중국 내 시위는 약 3,4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첫 11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48%나 폭증했고 결국 연간 5,000건을 넘어섰죠.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집계로 보면 총 1,200건이 넘는데 그 절반이 2025년 한 해에 몰렸습니다. 일시적 소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속되는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일삼재 92건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이고 이것도 6분기 연속 증가세죠. 분기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자료에서 2025년 3분기 시위 참여자 구성을 보면 패턴이 뚜렷합니다. 노동 관련 문제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한 노동자, 갑자기 공장 문이 닫혀 퇴직금조차 손에 쥐지 못한 사람들이죠. 같은 해 상반기 노동 시위만 실비 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피해자로 29%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이른바 선분양 사기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에요. 농촌 주민 15%는 토지가 강제로 수용됐는데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 소상공인이 참여한 시위가 2025년 2분기에만 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집단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체제에 순응해온 계층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중산층, 물건을 샀는데 환불이 안 되는 소비자까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시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불만이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특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처럼 국지적 사안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공통 분모 아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중산층이 계층을 가로질러 함께 분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이 사실상 경제 성장에 기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없지만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는 암묵적 계약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 앞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연쇄적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2024년 토지 판매 수입은 2021년 최고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사 문제가 아닌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토지 판매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입이 반토막 나는 순간 지방정부의 살림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16년에는 재정 흑자를 내는 성이 6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단 2개만 남았죠. 나머지 35개 성이 전부 적자입니다. 중국 최대 제조업 기지인 광둥성의 적자가 2,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에요. 인구 8400만 명의 내륙 대성인 쓰촨성은 4,800억 위안, 약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정부 곳간이 이렇게 비어가면 그 피해는 결국 공무원과 교사, 의료 인력의 임금 체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기에 2023년 6월 21.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문제가 겹칩니다. 이 수치가 너무 민감해지자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동안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임금이 밀린 노동자, 아파트를 돌려받지 못한 중산층, 이 세 집단의 분노가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게 지금 중국 내부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 균열에 시진핑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내부 압력이 이 수위에 달하면 권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을 고치거나 밖을 향해 긴장을 높이거나. 지금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겁니다. 내부는 더 강하게 틀어막고 외부로는 긴장을 더 높이는 방식이죠. 내부 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와 관련된 웨이보 게시물 2170건 중 3분의 2를 삭제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불만 표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임금이 밀렸다는 호소,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하소연, 보상도 없이 땅이 수용됐다는 분노, 이런 게시물들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죠. 더 주목해야 할 곳은 홍콩입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 새 규정을 보면요. 당국이 요청했을 때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이고요. 입국 심사에서 당국이 핸드폰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부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일 뒤인 3월 26일 미국 정부는 홍콩 여행객을 대상으로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불렸던 홍콩이 이제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주의를 권고하는 공간이 됐죠. 이게 현재 중국 통제 체계가 어디까지 확장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흐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 통제가 불만을 억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만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밀린 노동자가 웨이보에 글을 못 올리게 된다고 해서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시물이 삭제된다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를 틀어막는 방식으로는 경제 구조의 균열을 메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만 해협 쪽을 보겠습니다. 내부 불만을 외부의 긴장으로 덮으려는 흐름이 군사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중국은 정의사명 2025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와 드론 130대 이상이 대만 방공식별구역, 흔히 ADIG라고 하는 공역을 침범했죠. 군함 14척과 핵영선 14척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전개됐고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7번째 대규모 훈련이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2026년 3월 15일에도 군용기 26대와 군함 7척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훈련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동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훈련들의 시점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국내에서 시위 통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와 군사훈련 강도가 맞물립니다. 왜 우리 임금은 안 주느냐, 왜 아파트가 안 지어지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국경 밖에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결의와 외부 적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의 시선을 내부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고전적인 통치 방식이죠. 시진핑 정부만의 발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문제는 그 외부 긴장이 우리와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경향신문과 한국갤럽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는 전체의 72%에 달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86%, 30대는 81%였죠. 젊은 세대일수록 대중국 감정이 더 차갑습니다. 중국 내부 불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한국인도 52%에 이르고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내부 경제가 흔들릴수록 우리 기업들의 판매 시장도 좁아지죠. 부동산 위기로 소비 여력을 잃은 중국 중산층이 이미 한국 소비자회와 화장품, 관광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는 실제 수출 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로 번질 경우를 상정해보면 우려는 더 커집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만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해상 운송로가 차단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선택한 길은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긴장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 방식은 균열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마에서 개성의 재정 적자가 수십조 원 규모로 쌓인 상태에서 그 적자의 뿌리인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지 못하면 지방 정부의 살림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살림이 나빠지면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고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임금 문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는 당이 처방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쌓여가는 구조적 문제는 감시 카메라를 더 늘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대가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수록 다음 시위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2025년 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저조직화된 자발적 형태라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기획한 조직적 저항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로 분노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위는 지도부를 체포한다고 멈추지 않죠. 지도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압의 표적이 분산돼 있어서 통제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게 권위주의 체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30년 넘게 경제 성장을 통해 유지해온 체제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을 감시와 군사 행동으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죠. 근본 처방 없이 봉합만 거듭될수록 균열은 더 조용히, 더 넓게 번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위가 6천 건이 되느냐 7천 건이 되느냐의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내부 압력이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터질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이 대만 해협을 넘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산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점검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현명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